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4일 월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오늘 새벽 필리핀 세부 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가 활주로를 벗어나는 사고가 났습니다.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우와 강풍 때문에 착륙에 실패한 건데 승객들은 비상 탈출 장비로 긴급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도 정책 검증은 실종되고 여야 정쟁만 가득했다는 비판 속에 오늘 법무부와 감사원 등에 대한 종합 국감에서도 여야가 공방을 벌일 거로 보입니다. 과방위 국정감사에는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치소에서 소환돼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세력의 돈이 대선 준비에 실제 사용됐는지, 이재명 대표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북한의 장사 정포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 군 무기 체계의 일부가 낡아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군은 내년부터 4년 동안 다연장 로켓 1000무를 추가 양산해 노후 무기를 대체할 계획인데 정부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방사청이 해군 신형 고속정의 멀쩡한 엔진을 새로운 엔진으로 교체하라고 업체에 지시하고 이로 인한 인도 지연 책임까지 물어 업체에 지체보상금 413억 원을 부과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최근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증권사가 투자자들에게 매매 대금을 빌려주는 신용융자 금리가 10%대를 돌파했습니다. 주식이 강제 처분되는 반대 매매 위험도 커지면서 비투 개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정규 시즌 2위 팀 LG와 준 플레이오프 승리팀 키움이 맞붙는 플레이오프 1차전이 오늘 저녁 잠실에서 열립니다. 정규 시즌 상대 전적에서는 LG가 앞서는 가운데 LG의 강력한 투수진과 키움의 힘이 있는 타선의 맞대결이 관심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이 6도로 뚝 떨어지며 다시 반짝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을 것으로 보여 출근길 옷차림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에는 비와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먼저 밤사이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필리핀 세부 공항에서 승객과 승무원 등 170여 명을 태운 대한항공 여객기가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악천후 속에 착륙을 3차례나 시도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인명피해는 없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행기가 활주로 바깥 수풀 사이 고꾸라져 있습니다. 앞부분도 찌그러졌고 옆면도 너덜너덜 찢겨나간 모습입니다. 사고가 난 여객기는 필리핀 세부 막탄 공항을 향하던 대한항공 KE631편. 어제 저녁 7시 20분쯤 인천공항을 출발해 4시간 만에 도착할 예정이었지만 착륙 도중 활주로에서 이탈했습니다. 당시 공항 주위론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우와 강풍이 몰아치던 상황. 악천후 속 2차례 착륙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3차 착륙 항행에 기체는 앞으로 기울어지고 앞바퀴인 노즈기어 등이 부서진 끝에 활주로 바깥 수풀 지역에 비정상 착륙했습니다. 두 번째, 어떤 충격을 받아가지고 문제가 생긴 것 같았어요. 일반적으로 바퀴가 내려가는 소리가 아니고 쎄하고 바닥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났거든요. 활주로 넘어서까지 미끄러졌거든요. 그리고 엔진 그쪽은 다 부셔졌고요. 지금 허리가 좀 많이 땡겨요, 지금. 사고가 난 KE631편은 250명 이상 탑승 가능한 중형 여객기인 에어버스 330-300 기종으로 당시 승객 162명과 승무원 11명이 탑승했습니다. 승객들은 비상탈출 슬라이드를 이용해 안전하게 하기했으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 사고로 이후 항공편의 세부공항 이착륙이 중단되면서 다른 항공기들이 마닐라 등 주변 공항으로 우회하는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대한항공은 대체 항공편을 세부 현지에 급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한편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네, 올해 국정감사는 서해 피격 사건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검찰 수사 등이 겹치며 정책 검증은 실종되고 여야의 정쟁만 가득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법무부와 감사원 등 각 부처를 상대로 한 종합국감을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되는데 이 역시 여야의 강대강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 곳곳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김건희 여사 수사 등을 두고 여야가 고성과 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 왜 도대체 이걸 숨기고 은폐해서 이재명 지사 방탄에 동참하고 있는지. 법무부를 상대로 질의하려고 하는 지금 말씀 내용이 들어보지도 않고 이재명 대표 최측근의 대선 자금 의혹이 떠오른 뒤 검찰이 민주당 중앙당사 안까지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국감 전체가 파행을 빚기도 했습니다. 어제 그렇게 마음대로 했으면 마음대로 하다니. 들으세요. 들으세요 좀. 출석했으면 사과부터 하시라고요. 야당 들으세요. 약속된 국정감사에 안 오신 분들이 누군데? 국정감사가 이번 주 대부분 마무리되는 가운데 법무부와 감사원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다시 한번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주문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전 정권 정치 탄압을 멈추라며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계속해서 이런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그리고 또 앞으로 그 부분을 어떻게 집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전 정부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표적 수사, 표적 감사들이 지금 이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것이 다 정치 탄압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강력하게 대응할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구속된 서해 피격 사건의 감사와 수사의 적절성을 두고도 여야는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내내 민생은 뒷전이고 고성과 설전만 오가는 속에 당리당략에만 빠졌다는 비판이 거센데 국정감사장은 막판까지 정쟁으로 얼룩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오늘 국회 증인으로 출석하는 가운데 불출석 사유서를 낸 최태원 SK 회장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김범수 카카오 의장, 이혜진 네이버 글로벌 투자 책임자, 박성아 SKCNC 대표 등이 출석한 가운데 카카오 사태의 원인과 보상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예정입니다. 애초 증인 명단에 있었던 최태원 SK회장은 지난 21일 밤 포럼 개최와 엑스포 유치전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대신 장동현 부회장이 국회에 나가겠다고 전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가운데 내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예산 정국이 막을 올립니다. 민주당은 대장동 특검을 수용하라며 시정연설 보이콧까지 검토하고 있는데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일축하고 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엿새 만에 코로나 추경을 위한 국회 시정연설에 나섰고 민주당 의원들 한 명 한 명과 손을 맞잡으며 협치를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5달 윤석열 정부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내일 시정연설은 반쪽으로 냉랭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끊임없이 야당을 탄압하고 있다며 비속어 논란과 압수수색에 대한 대통령 사과 없인 시정연설을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XX라는 표현에 대해서 국회를 무시하고 모욕한 거 아니겠습니까? 입법에 대한 정면 부정인 것이죠.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순순히 응할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화답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맞불 간담회를 자청한 국민의힘은 시정연설은 듣기 싫으면 듣지 않는 내용이 아니라 국회법에 명시된 책무라고 받아쳤습니다. 2023년도 무려 700조 가까운 정부 예산이 어떤 철학과 어떤 기준에 따라서 편성되었는지를 듣는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은 책무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도 국회법은 예산안에 대해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여야의 원만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나날이 격화하는 전국 속에 윤석열 정부가 짠 예산안의 첫 단추, 시정연설부터 이처럼 가시밭길인데 살림살이 내용도 평행선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출범 5달 만에 내놓은 새 로고 CI의 핵심을 용산 집무실로 내세울 만큼 용산 이전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을 형상화함으로써 용산 시대의 개막과 힘찬 도약을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계획 단계에서 포기한 영빈관 신축 등 청와대 이전에 따른 후속 예산을 두고 여야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정부 예산안에는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인 지역사랑 상품권과 한국판 뉴딜 사업 등도 대폭 삭감돼 민주당은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상대로 나날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야당 비판에 일일이 반응하면 정부 정책 자체가 정쟁화될 우려가 있다며 대응을 애써 자제하는 모습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검찰이 불법 대선 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구속 이후 처음으로 조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는 어제 오후 김용 부원장을 서울구치소에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만큼 돈을 받은 자세한 경위와 구체적인 사용처를 집중 추궁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또 김 부원장에게 건넨 돈을 남욱 변호사 측이 정민용 변호사에게 전달한 장소인 아파트 지하 주차장 관련 기록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법 정치 자금을 주었다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폭로 파문,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장동 사건 수사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최측근 인사가 유 전 본부장 체포 여부를 당시 검사장과 조율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는데 당사자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로 떠오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고 나온 직후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소환 불응에 이어 병원 진료를 이유로 출석 시간을 미루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한 겁니다.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전담수사팀이 꾸려지고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이뤄진 지 불과 이틀 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최측근 인사들이 유 전 본부장 체포 여부를 검찰과 조율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SBS는 유 전 본부장이 당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전화를 받았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진상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이 수사를 지휘하던 검사장과 얘기해 입원하면 체포하지 않기로 했으니 병원으로 가라는 취지로 김 부원장이 말했다는 겁니다. 해당 검사장으로 지목된 이정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보도 이튿날 입장문을 내고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과 정 실장, 김 부원장과 과거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일면식조차 없고 연락한 사실도 전혀 없다는 겁니다. 특히 병원에 입원하라고 한 사실도 식사나 술자리도 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 지검장은 대장동 사건을 지휘하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했다며 계속되는 보도로 억측이 확산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자택 압수수색 당시 자신의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한 사람이 정진상 실장이라고 지목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당시 유 전 본부장은 압수수색을 받게 되자 휴대전화를 창문 밖으로 던졌는데 직전에 정 실장과 통화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또 감옥 안에 있는데 가짜 변호사를 보내 자신이 검찰에 가면 무슨 말을 하나 동정이나 살폈다고 말하는 등 연일 이 대표 측을 향해 폭탄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건 재판에 출석하면서 또 어떤 폭로를 내놓고 그 파장은 어디까지 미칠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대장동 특검에 관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할 사항이라고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제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 전까지 특검 수용 여부를 밝히라고 요구했다는 질문에 이미 말씀드렸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시정연설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와 국민 앞에 보고드리고 정부의 정책 기조를 설명하는 자리로 국회법 84조는 예산안에 대해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연일 무력 도발을 이어가는 가운데 수도권을 겨냥하는 북한군 장사정포에 대응할 우리 군 일부 무기 체계가 낡아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은 내년부터 4년 동안 다연장 로켓 1000무를 추가로 양산해 노후 무기를 대체하려고 하는데 정부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북한은 최근 서해와 동해상 군사 완충구역에서 밤낮 가리지 않고 장사정포를 발사하며 한반도 긴장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 평화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서 엄중 경고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북한이 700여 문 보유한 장사정포 사거리는 50에서 60km로 서울은 물론 안산과 성남까지 사정권에 들어와 수도권에 직접적인 위협입니다. 여기에 대응하는 주력 무기 체계가 상자처럼 생긴 발사대에서 로켓탄 여러 발을 동시에 쏴 적진을 초토화하는 다연장 로켓입니다. 230mm 1000무를 중심으로 미국에서 들여온 MLRS, 우리 군 최초 다연장 로켓인 130mm급 구룡도 화력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MLRS는 1998년부터, 구룡은 이보다 이른 1980년대에 배치된 낡은 무기 체계입니다. 상당수는 기준 수명인 25년을 이미 넘겼고 특히 군이 보유한 구룡 18문 가운데 17문이 지난해 기술검사에서 운용 불가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군은 내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5,700억 원을 들여 1000무를 추가 양산해 노후 무기를 대체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낡은 무기 체계를 대체하지 않고는 북한 장사정포 대응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우려에도 정부 대책은 안일하다는 지적입니다. 북한의 도발 수위가 점점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 장사정포 대응 전력인 1000무 예산이 올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북한의 거듭되는 위협에 적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국회 종합감사와 이후 진행될 예산심사에서도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방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돼 있는지 검증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지난 2017년에 전력화된 해군의 신형 고속정은 현재까지 엔진에 이상 없이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사청은 멀쩡한 엔진을 새로운 엔진으로 교체하라고 업체에 지시했고 이로 인한 인도 지연 책임까지 물어 업체에 지체보상금 413억 원을 부과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서북도서와 북방 한계선 등 최전방 해역을 지키는 검독수리급 신형 고속정입니다. 지난 2017년 11월 일본 함이 실전 배치된 이후 현재까지 12정이 인도됐습니다. 올해 말이면 16번 함까지 모두 전력화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난 2020년 일본부터 4번 함정의 엔진 실린더 헤드에서 미세한 균열이 발견돼 함정 인도가 중단됐습니다. 이듬해 방사청은 기존 엔진을 신형 엔진으로 교체하고 이 신형 엔진의 내구성 시험을 실시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함정의 인도를 제기했습니다. 미 해군의 시험 결과는 결함이 아니었습니다. 신형 엔진에서도 기존 엔진과 유사한 균열이 발생했지만 성능 문제도 없었고 요구 조건도 충족한 겁니다. 개발업체 측은 엔진 실린더 헤드의 주성분인 회주철이 표면에 균열이 발생하는 특성이 있었을 뿐이라며 기존과 신형 모두 성능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정감사 등에서 논란이 되자 방사청은 멀쩡한 기존 엔진을 신형 엔진으로 바꾸라고 업체에 지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함정의 인도가 늦어졌고 방사청은 결국 업체에 지체보상금 413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인도 지연의 책임을 모두 업체 측에게만 떠넘기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방사청은 엔진 정상 작동 여부와 상관없이 균열이 생긴 것을 결함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직 건조 중인 고속정 4대도 신형 엔진 교체 작업에 따라 지체보상금은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지체보상금을 낸 이력이 남을 경우 수출에 제약이 생길 수 있어 업체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중국 공산당 총서기로 재선출되며 3연임을 확정한 가운데 신임 정치국 상무위원 4명이 공개됐습니다. 새롭게 구성된 상무위원회는 리창과 차이치, 딩쇠샹, 리시 등 시진핑 주석의 측근 그룹인 이른바 시자주인 인사들이 임명됐습니다. 특히 리창 상하이시 당서기는 시진핑이 2002년부터 2007년 저장성 성장과 당 서기를 지낼 때 비서실장 격인 저장성 당위원회 판공청 주임을 맡은 핵심 측근입니다. 중국 권력 지도에서 최고 지도부 다음을 차지하는 공산당 20기 중앙정치국 위원 24명 가운데 13명이 새 인물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4명의 중앙정치국 위원 가운데 14명이 1950년대생이며 10명이 1960년대생입니다. 60년대생은 직전 3명에서 이번에 10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또 최고령은 72살인 장여우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입니다. 최연소는 1964년 11월생으로 만 57살인 리간제 산둥성 당서기로 리간제는 이번에 중앙서기처 서기로 발탁됐습니다. 후진타오 전 중국 국가주석이 그제 중국 공산당 당대회 도중 갑자기 퇴장한 것을 두고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가 퇴장하는 모습이 마치 끌려나가는 것으로 비춰져 더욱 그렇습니다. 임수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 대표대회 폐막식. 1942년생 80살의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을 한 남성이 일으켜 세우려 합니다. 주저하듯 다시 자리에 앉은 후진타오 전 주석을 남성이 다시 일으켜 세우고 시진핑 주석은 이내 이 상황을 외면합니다. 마치 끌려가듯 나가던 후진타오는 시진핑 주석에게 몇 마디 건네고는 리커짱 총리의 어깨를 툭 건드립니다. 후진타오 전 주석의 돌연 퇴장은 잘 짜인 각본대로 진행되는 중국 당대회에선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후진타오의 퇴장이 건강상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앞서 16일 당대회 개막식에서 시진핑 주석은 개혁 개방에 앞장섰던 전임자 후 주석 시절의 정책을 비판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以奋发有为的精神，把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不断推向前。 일부에서는 공산주의 청년단을 대표하는 후 전 주석이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리커짱 총리, 왕양 정혁 주석, 후춘화 부총리 등 그의 핵심 세력들은 이번에 대거 권좌에서 밀려났습니다. 후 전 주석의 갑작스러운 퇴장이 전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자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22일 트위터 영문 계정을 통해 후진타오가 건강상의 이유로 퇴장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퇴장 시 후진타오 전 주석의 몸짓이나 표정은 건강상의 이유에 따른 자진 퇴장과는 달리 타이에 의해 끌려나가는 모습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회사채 시장과 단기 금융시장의 불안 심리 확산, 유동성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존 시장 안정 조치에 더해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50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로 확대해 운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연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는 회사채 기업 어음 매입 프로그램의 매입 한도를 기존 8조 원에서 16조 원으로 2배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증권사가 투자자들에게 매매대금을 빌려주는 신용융자 금리가 10%대를 돌파했습니다. 약세장에서 주가 하락으로 주식이 강제 처분되는 반대 매매 위험도 커지면서 비투 개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직장인 A씨는 최근 주식창만 보면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증권사에서 1억 원가량을 빌려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주가는 계속 내려가고 금리는 끝없이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 좋을 때랑 완전 반대 상황이죠. 금리도 많이 올랐고 이자 부담도 커지고 주식에 빠지다 보니까
추가 그 증과금도 납부를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또 추가로 자금을 융통해야 돼서 더 고금리 자금을 끌어다 쓰게 되고.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이처럼 주식시장에서 빚을 내 투자에 나선 개인 투자자들의 계좌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증권사들이 투자자들에게 주식 매수 자금을 빌려주는 일종의 대출 성격인 신용융자 금리를 10%대까지 끌어올린 겁니다. 현대차증권은 일반 투자자 대상 90일 초과 신용융자 금리를 10.5%로 올렸고 유한타증권은 150일 넘게 신용융자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에게 10.3%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자율이 높아지면서 신용융자 잔고는 크게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올해 초 23조 원이 넘었는데 최근엔 16조 원대까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B2 개미들의 부담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추가 금리 인상이 예고된 만큼 신용융자 금리는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또 주식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해 주식이 강제로 처분되는 반대매매 위험도 큽니다. 신용융자 잔고가 주가 급락기에 대표적인 악성 매물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외상으로 산 주식이 담보 유지 비율을 밑돌게 된다면 반대매매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의 매물이 늘어나면서 증시가 더 하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증권사에서 자금을 빌릴 땐 반대매매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단기간에 주가가 급락하면 반대매매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코로나로 미뤄뒀던 결혼 준비를 다시 시작하는 예비 부부들이 늘고 있습니다. 물가가 너무 오르다 보니 식대는 물론 웨딩홀 대관비와 꽃값까지 수백만 원이 껑충 뛰었는데요. 오늘 결혼하는 게 제일 싸다는 말까지 나오는데 실제 얼마나 올랐는지 윤혜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내년 봄 결혼을 앞둔 직장인 A씨는 최근 예식장 비용을 알아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인터넷에서 알아봤던 것보다 식대가 2, 3만 원은 껑충 뛰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작년보다 올랐어요. 지난 반기보다 식대는 이만큼 좀 더 올랐어요 정도의 설명밖에 못 들어서 사실은 좀 인기 있는 웨딩홀들의 경우에는 좀 갑질당한다는 생각을 좀 많이. A씨와 같은 예식장인데도 불과 4개월 차로 500만 원을 더 낸 경우도 있습니다. 결혼업체는 올해 물가가 너무 올랐다는 입장이지만 정확한 비용 산정 기준을 모르는 예비 부부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한 결혼준비 온라인 커뮤니티엔 지난해에 본 가격과 다르다, 예산을 한참 초과했다 등 한숨 섞인 게시글이 줄을 잇습니다. 서울 강남 일대 예식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내년 9월 하객 200명 기준 3천만 원의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이곳만 해도 식대가 지난해 7만 원 초에서 2, 3천 원이 더 올랐습니다. 업체는 오늘 예약하는 게 가장 저렴하다고 말합니다. 사실 여기서 지금 더 오를 계획이라 아직 오르기 전 가격이긴 해요. 저희는 지금. 그래서 사실 지금 빨리 계약하시는 게. 다른 예식장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강남의 한 예식장은 지난해 6만 9천 원이던 식대를 올해 8만 9천 원으로 30%가량 올렸고 다른 곳도 5천 원 이상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서울에서 식대가 5만 원대인 예식장은 씨가 말랐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하객 인원수 250명 기준, 적게는 400만 원대부터 많게는 1,000만 원까지도 인상이 된 웨딩홀들이 많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대부분 한 500만 원 정도는. 하지만 식장별로 가격을 일일이 비교하기도 어렵습니다. 같은 예식장이어도 시기나 요일, 시간대별로 식대와 대관비가 천차만별이고 방문 상담을 받아야만 정확한 비용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폐쇄적인 상담 구조와 한번 가격이 오르면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결혼 비용으로 예비 부부들의 부담만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BRT, 간선 급행버스는 신속 정시 도착한다는 장점 덕에 선진 교통체계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11년부터 차례로 개통하고 있는데 막상 살펴보면 일반 광역버스와 별반 차이가 없어서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준혁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운영이 활성화된 BRT, 간선 급행버스. 일반 버스와는 달리 우선 신호를 받아서 마음껏 속도를 내고 각 정류장에도 정확하게 도착하도록 계획됐습니다.
두 차량을 연결하는 굴절버스를 도입해 많은 인원을 태우기도 합니다. 정체 없고 대량 운송 가능한 땅 위의 지하철이라는 별칭을 얻은 이유입니다. 지난 2005년 한국에도 관련법이 마련되면서 지금은 27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 예정 사업비까지 최소 1조 5천억 원이 투입됐는데 사업 형태에 따라 절반까지 국비가 지원됩니다. 그렇다면 운영 실태는 어떨까? 취재진이 우리나라 3호 BRT인 인천 청라 서울 화곡 노선을 타봤습니다. 굴절이 아닌 일반 버스 차량인데다 건널목과 교차로마다 멈춰 섭니다. 전용 신호가 있기는 한데 우선 신호를 받지는 못해서 신호마다 기다리는 겁니다. 일반 도로와 신호 체계를 공유하기 때문에 버스 우선 감응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BRT 신호 체계를 좀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선 바로 옆에 공원 산책로가 자리 잡은 곳도 있습니다. 전용 차선이 고가도로나 지하차도로 입체화되지 못해서 쌩쌩 달리기는커녕 사고가 빈번해 기사들에게는 긴장 유발 구간입니다. 지금은 또 뭐 지금 공원 관리한다고 사람들 그 조경사들이 많이 나와서 저게 많이 하거든요. 일들을. 좀 제일 많이 위험하죠. 여기부터 전용 차선이 끝납니다. 이제부터 2.5km 구간은 이렇게 일반 차선에서 다른 차량들과 정체에 시달리게 됩니다. 전용 차선이 마련 안 된 구간은 전체 노선의 10분의 1도 안 되는데 운행 시간 3분의 1을 잡아먹습니다. 이처럼 전국 BRT 가운데 굴절버스 도입률은 11%에 불과하고 우선 신호를 도입한 상용 노선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우선 신호를 도입해보니 일반 차로 지정체가 너무 심해져서 경찰에서 난색을 보인 겁니다. 결국 전용 차선을 이용하는 일반 광역버스와 큰 차이를 느낄 수 없는 BRT. 대표적인 4개 노선에서 대전 한 군데 빼고는 각각 50억 이상이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생소한 BRT 신호를 오해하거나 차선을 지키지 않으면서 교통사고도 잇따릅니다. 우선 신호가 없는 BRT는 버스 전용 차량에 불과합니다. 땅 위의 지하철이 아니라 좀 더 큰 시내버스인 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국내 도로 사정을 감안해서 BRT 도입의 근본 취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실정인데 국토교통부는 우선 신호를 적용하는 슈퍼 BRT를 3기 신도시 인천계양, 부천대장에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기 전에 현행 노선 정상화부터 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조규홍 장관 주재로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안정화 추진단 1일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서 조 장관은 10월 정기급여 지급 현황을 점검하고 미지급된 급여는 월말까지 추가 지급 기간에 수기 지급 등 방법으로 보완해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2차 정기급여일인 25일을 위한 준비도 철저히 해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회의에는 전병왕 차세대 시스템 안정화 추진단장, 노대명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일요일인 어젯밤 9시까지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사람은 전국에서 13,82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요일 진단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전날 같은 시간대 집계치와 비교해서 11,452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전보다는 3,191명, 2주일 전보다는 5,275명이 늘면서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전문가들은 겨울 재유행이 11월에서 12월 사이에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정규 시즌 2위 팀 LG와 준 플레이오프 승리팀 키움이 맞붙는 플레이오프 1차전이 오늘 저녁 잠실에서 열립니다. 정규 시즌 상대 전적에서는 LG가 앞서지만 KT를 꺾고 올라온 키움의 상승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상익 기자입니다. 1차전 선발 투수로 LG는 켈리를, 키움은 애플러를 마운드에 올립니다. 성적과 무게감으로 볼 때 시즌 다승왕 켈리가 나서는 LG가 한 수 위로 보입니다. 켈리는 특히 16승 중 14승을 잠실에서 거둘 정도로 홈에서 강했습니다. 다만 딱 한 번 등판한 키움전에서 3이닝 동안 7실점했던 것이 신경 쓰이는 부분입니다. 올해 외국인 선수 중 가장 낮은 연봉을 받은 애플러의 성적은
6승 8패. 두 번 등판한 LG전에서도 승리는 없었지만 내용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단기전은 뭐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집중력 있게 뭐 공수해서 좋은 플레이 한다 보면은 좋은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안정된 상황에서 뭐 시즌을 마무리했고요. 그 마무리했던 그런 그 경기의 흐름이나 어떤 분위기가 분명히 단기전에서도 잘 이끌어 갈 거라고 믿고 있고요. 넥센 시절을 포함해 키움과 LG가 맞붙은 4번의 가을 야구 역대 전적은 2승 2패로 팽팽했습니다. 올해 정규 시즌에서는 10승 6패로 LG가 앞서 있고 팀 타율과 평균 자책점 모두에서 LG가 우위를 점했습니다. LG의 마운드, 특히 강력한 불펜진을 키움 방망이가 어떻게 공략하느냐가 시리즈 성적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LG는 키움전 6경기에서 세이브 5개를 올린 고우석이, 키움은 고우석의 예비 처남이자 절친인 이정우와 송성문이 시리즈의 열세가 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전문가분들께서 또 LG의 우위를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또 저희가 준 플레이오프에서처럼 또 기적을 또 써내려갈 수 있게 뭐 성문이 형이나 정우나 푸이그 선수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타자라고 생각을 하고 루상에서 나갔을 때는 가장 까다로운 선수가 이제 김혜성 선수나 넉넉한 휴식으로 에너지를 축적한 LG 트윈스냐, KT를 꺾고 4기가 충전된 키움 히어로즈냐. 지금까지 5전 3선승제로 치러진 역대 31번의 플레이오프에서 1차전 승리팀이 한국 시리즈에 진출한 경우는 총 25번, 80.6%의 확률이었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프로농구 서울 삼성이 한국가스공사를 누르고 길었던 홈 14연패의 사슬을 끊었습니다. 데릭슨의 25득점, 9리바운드의 활약 속에 81대 70으로 이긴 삼성은 2승 2패로 공동 4위에 올랐습니다. DB는 3점슛 7개로 혼자 27점을 몰아친 두경민의 활약으로 SK를 92대 83으로 눌렀고 KCC는 개막 4연승을 달리던 안양 KGC 인삼공사를 연장 접전 끝에 99대 93으로 이겼습니다. 프로배구 한국전력이 V리그 개막전에서 OK금융그룹을 누르고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권영민 감독이 새롭게 지휘봉을 잡은 한국전력은 타이스와 서재덕이 28점을 합작하며 공격을 주도해 OK금융그룹을 세트스코어 3대 0으로 이겼습니다. 여자부에서는 GS칼텍스가 IBK 기업은행을 3대 0으로 꺾고 첫 승을 올렸습니다. 북한과 맞닿은 강원도 최북단 지역에 독특한 관광 코스가 만들어졌습니다. 8호호와 연계해 민통선 내부는 물론 북한 지역까지 조망할 수 있는 시설이 문을 열었는데요. 지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화천댐이 만든 넓고 푸른 호수 8호호. 6.25 당시 수많은 주검이 수장된 비극의 호수에 조그만 유람선이 생겼습니다. 배 이름은 평화누리호. 탁 트인 호수 전망을 가로지르며 선착장에서 북쪽 끝까지 23km 구간을 왕복합니다. 유람선이 멈추면 이제 민간인 통제선 내부로 들어갈 차례입니다. 조연히 쓸고간 깊은 계곡 양진역에 전쟁의 포연 속에 사나운 이름 없는 병사의 넋을 기리는 노래, 바로 가곡 비목이죠. 이 비목의 발상지가 바로 이곳 강원도 화천 백암산입니다. 한국 전쟁의 생채기가 곳곳에 자리 잡은 백암산은 역설적으로 70년 넘게 때묻지 않은 원시림으로 남았습니다. 자치단체가 관광지로 꾸미는 이유인데 대표적인 게 바로 백암산 정상을 오르내리는 국내 최북단 케이블카입니다. 백암산 케이블카는 대한민국의 최북단 민통선 이내에 설치된 케이블카입니다. 70년이 보존된 민통선 내 안보 관광지로서 활용하고 1178m, 정상까지 왕복 30분. 눈 아래 내려다 보이는 모든 곳에 울긋불긋 단풍이 활짝 폈습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면 분단의 현실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멀리 북쪽엔 금강산댐으로 불리는 임남댐이, 남쪽엔 평화의 댐이 자리를 지킵니다. 자, 남방 한계선이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금강산하고 이 저수지가 큰 저수지를 보니까 마음이 확 트이는 것 같아요. 백암산 케이블카를 이용하려면 하루 500명 군부대 사전 출입 허가가 필요합니다. 8호에서 시작해 북한과 맞닿은 백암산 정상까지 전쟁과 분단, 평화와 자연이 교차하는 새로운 관광 명소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두툼한 외투가 필요하겠습니다. 밤사이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날이 제법 쌀쌀해졌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9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7.7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이번 추위는 길지 않겠습니다. 다가오는 수요일 낮부터 다시 예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오늘은 전국 하늘에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 대기질도 양호하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경기 동부와 강원, 충북 북부에는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어는 곳이 있겠고요. 서해안과 동해안, 제주도에서는 초속 15m 안팎의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동해안 지역에서는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 최고 50mm, 경북 남부 동해안에도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비가 내리는 동안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겠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9도, 대구는 9.5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도 예년보다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14도, 대전과 광주는 15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내륙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금요일에는 영동 지방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오늘 새벽 필리핀 세부 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가 활주로를 벗어나는 사고가 났습니다.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우와 강풍 때문에 착륙에 실패한 건데 승객들은 비상 탈출 장비로 긴급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도 정책 검증은 실종되고 여야 정쟁만 가득했다는 비판 속에 오늘 법무부와 감사원 등에 대한 종합 국감에서도 여야가 공방을 벌일 거로 보입니다. 과방위 국정감사에는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치소에서 소환돼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세력의 돈이 대선 준비에 실제로 사용됐는지 또 이재명 대표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는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 군 무기체계의 일부가 낡아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군은 내년부터 4년 동안 다연장 로켓 1000무를 추가 양산해 노후 무기를 대체할 계획인데 정부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방사청이 해군 신형 고속정의 멀쩡한 엔진을 새로운 엔진으로 교체하라고 업체에 지시하고 이로 인한 인도 지연 책임까지 물어 업체에 지체 보상금 413억 원을 부과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최근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증권사가 투자자들에게 매매대금을 빌려주는 신용융자 금리가 10%대를 돌파했습니다. 주식이 강제 처분되는 반대 매매 위험도 커져 B2 개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새벽 필리핀 세부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가 활주로를 벗어나는 사고를 내 승객들이 긴급 대피했지만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제 저녁 7시 20분쯤 인천공항에서 승객 162명과 승무원 11명을 태우고 이륙해 세부 막탄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던 KE-631편 여객기가 어젯밤 11시 7분쯤 세 차례 착륙을 시도한 끝에 도착 예정 시간보다 1시간가량 늦게 착륙했습니다. 대한항공 KE-631편은 착륙 당시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우와 강풍 등 악천후 때문에 두 차례 시도 끝에 착륙했지만 활주로를 넘어 수풀 지역에서 멈추면서 몸체가 기울어진 채 앞바퀴인 노즈 기어와 동체 하부가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법 대선 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구속한 뒤 처음으로 구치소에서 불러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재판에 넘기기 전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관여 여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입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불법 대선 자금 의혹 수사의 첫 관문을 넘은 검찰은 주말 하루 숨고르기 이후 휴일에도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구속 뒤 처음 서울구치소에서 불러 추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김 부원장이 줄곧 혐의를 전면 부인해온 만큼 돈을 받은 자세한 경위와 구체적인 사용처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김 부원장을 곁에 두고 대선 캠프 중책까지 맡겼다는 점에서 검찰 수사는 이 대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세력의 돈이 대선 준비에 실제 사용됐는지, 이 대표의 지시나 묵인 같은 관여가 있었는지를 밝혀내는 게 핵심 과제입니다. 검찰은 최장 20일의 구속기간 김 부원장을 상대로 이 대표와의 연결고리를 집요하게 파고들 전망입니다. 특히 김 부원장이나 이 대표의 다른 측근이 돈을 추가로 받았는지, 돈이 오가는 과정에 청탁이 동반된 뇌물이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과거부터 이어진 대장동 일당과의 유착 관계로 미뤄볼 때 김 부원장이 받은 돈이 더 있을 것으로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이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게 거액을 건넸다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실장은 생각할 가치도 없는 허구라면서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그 무렵 김 부원장이 성남시 의회, 유 전 본부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정 실장이 성남시에 몸담고 있으면서 인허가를 각각 책임지는 세 축이 완성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이 본 궤도에 오르고 선거에 돈이 필요했던 만큼 자금 수수의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받은 돈을 마련한 남욱 변호사가 부동산 신탁회사 설립이나 경기도 안양 지역 개발 사업을 위한 군부대 이전 등을 청탁했다는 진술도 받아냈습니다. 이에 따라 뇌물죄 추가 적용을 위해 대가 관계와 직무 관련성을 규명하는 데도 수사력을 모을 예정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대선 자금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윤석열 정부가 민주진영을 학살하기 위한 표적, 조작 수사에 나섰다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특검 제안을 재차 거부한 국민의힘이 야당을 향한 총공세에 나서면서 여야의 신경전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자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논두렁 시계가 떠오른다면서 민주진영 학살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정치 검찰의 칼날, 언론 탄압, 종북몰이의 공안 통치는 정치 계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 이 대표가 제안한 대장동 특검을 받아들이라고 거듭 촉구하면서 국회 시정연설이 열리는 25일까지 대통령의 답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한 비판 수위도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맨손도 부족해 이제 몽둥이를 들었습니다. 민생 현장에선 곡소리가 나는데도 주권자인 국민의 삶은 뒷전인 채 윤석열 정권은 방약 무인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자신의 SNS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이 대표를 욕했다는 기사를 언급하며 그들이 원수 같았을 이재명의 대선 자금을 줬겠냐고 반박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 요구가 죄를 덮으려는 신의 악수라고 깎아내리며 거듭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의 특검은 국민이 나서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민주당이 특검법을 단독 처리하면 다음 선거에서 심판받을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국민들은 민주당의 다수 의석을 안겨준 것에 대해서 대단히 후회하실 것이고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당사 압수수색을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에 영장 집행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민주적 기본 질서라면서 정당한 집행에 응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윤석열 정부의 야당 탄압으로 몰고 가려는 민주당과 정당한 수사라는 여당 사이 물러설 수 없는 여론전이 점점 격화하고 있습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네, 이처럼 대선 자금 수수 의혹이 정치권을 강타한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조금씩 균열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다시 시험대에 오른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연일 이 대표를 직접 겨냥해 날선 발언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만수 기자입니다. 검찰의 대선 자금 의혹 수사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깨끗하고 당당하다는 입장에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털어도 먼지조차가 안 나오니까 있지도 않은 불법 대선 자금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불법 대선 자금은커녕 이 사탕 한 개 받은 게 없습니다. 대표로서 흔들림 없이 당을 지킬 테니 믿어달라는 호소로도 읽혔습니다. 당 지도부도 윤석열 정부를 거칠게 몰아붙이며 단일 대우를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검찰을 앞세워 칼춤을 추며 정적 제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는 상황을 더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불협화음이 들립니다.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전 대표 측이었던 서른 의원은 예견했다. 민주당 소장파였던 김혜영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친 이재명계 위주인 지도부는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섣부른 예단에 따른 입장들이 함부로 표명되어서 당내 분란을 야기시키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맞서 싸워도 모자랄 판에 이럴 때냐는 겁니다. 검찰 독재와 이런 신공안 정국에 맞서 모두가 일치 단결하고 그다음에 함께 싸워서 이겨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커다란 균열과 갈등까지는 아니겠지만 조금씩 민주당 내 틈이 벌어지고 있는 게 분명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걸 놓칠 리 없는 국민의힘은 이재명의 시간은 끝났다. 민주당은 포스트 이재명 시대를 준비하라면서 연일 분열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대선 패배에도 총선 출마와 당권 장악까지 거침없이 달려온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다시 시험대에 오른 가운데 이 대표가 자신을 향해 점점 좁혀오는 사정 정국을 어떻게 돌파할지 관심입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대통령실이 기존 청와대 로고를 대체할 새로운 상징책의 CI 디자인을 공개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약 5개월 만인 어제 공개된 새 CI는 용산 대통령실 청사 건물을 배경으로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과 우리나라 꽃, 무궁화가 배치돼 있습니다. 우리 정부 조직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대한민국 정부 상징체 글꼴로 대한민국 대통령실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상징한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브리핑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용산 대통령실 청사를 봉황이 감싸고 있는데 이는 안정과 조화를 통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동시에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을 형상화함으로써 용산 시대의 개막과 힘찬 도약을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최종 작업을 거쳐 다음 달부터 대내외적으로 본격 CI를 사용하는데 대통령실 홈페이지나 회의실 등은 물론 출입증과 직원 명함, 사무용 봉투 등에 다양하게 반영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오늘 발표된 CI는 대통령실의 상징체계로 대통령이 참석하는 장소나 교통수단 등에 사용하는 대통령 휘장과는 다릅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28일 열립니다. 이 후보자는 과거 교육부 장관 시절 학력 서열화를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인사청문회 검증을 통과해 교육부 수장 공백을 메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낭만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박순애 전 장관에 이어 구원 투수로 나선 건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부 수장이 10년 만에 복귀한 겁니다. 대통령실은 이 후보자가 교육개혁 과제를 추진할 적임자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한 미래 인재 양성, 또 교육 격차 해소 등 윤석열 정부의 교육 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하지만 야당은 줄 세우기식 학업 성취도 전면 평가와 자사고 확대를 강행해 교육 양극화를 시킨 장본인이라며 불꽃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현재는 줄줄이 폐교를 앞둔 대학들이 우후죽순 설립되게 한 장본인, 자율이라는 이름 아래 고등학교마저 서열화를 주장한 원흉이 바로 이주호입니다. 이 후보자는 교육 주체의 자유를 강화해 교육 개혁을 이끌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와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몸을 낮췄습니다. 교육 주체들에게 자율과 자유를 최대한 허용하는 것이 교육의 바람직한 발전을 빨리 유도할 수 있는. 하지만 서울시 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 사퇴를 선언한 이후에 교육업체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후원금을 받았고 교육부 차관 시절 딸이 이중국적을 선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후원금은 사퇴 신고서를 내기 전에 받아 위법하지 않고 딸의 이중국적은 성인 딸의 의사를 존중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과 사회 정책을 총괄하는 최고의 공직자로서 처신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반년 가까이 이어진 교육부 수장 공백을 메울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최근 레고랜드 채무 불이행 사태 등으로 자금시장 경색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50조 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지자체가 보증한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에 대해서는 모든 지자체가 지급 보증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강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형 금융위원장 등 경제금융수장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강원도가 레고랜드 빚 보증을 못 서겠다고 밝힌 이후 단기 자금 시장이 급격하게 경색되자 긴급회의를 소집한 겁니다. 정부는 먼저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50조 원 이상의 규모로 확대해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20조 원 규모의 채권시장 안정펀드는 1조 6천억 원을 먼저 투입해 회사채, 기업어음 매입을 곧바로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추가 펀드 자금 요청 작업도 속도를 내어 11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고 필요시 추가 조성도 추진하겠습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는 회사채, 기업어음 매입 프로그램의 매입 한도는 기존 8조 원에서 16조 원으로 확대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산 유동화 기업어음 어려움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3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모니터를 계속 해왔지만 최근에 강원도 사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또 돌려면서 또 민감하게 변하기 때문에 거기다 신속하게 대응하겠다. 그리고 부동산 PF 시장 불안에도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자금 조달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사업자 보증 지원을 10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지자체 보증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에 대해 모든 지자체가 지급 보증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시장 불안을 조성하는 교란 행위와 악성 루머 등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고용노동부가 파리 크라상과 샤니 등 SPC 그룹 내 식품 계열사 전체에 대해 강력 기획 감독에 들어가는 등 특단의 조치에 나섰습니다. SPC뿐 아니라 위험한 식품 기계를 보유한 전국 13만 5천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6주간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단속합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계열사 제빵 공장에서 근로자가 숨진 뒤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대국민 사과에 나섰던 SPC 그룹. 저희 회사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 대책 및 안전관리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근로자가 다치는 사고가 또 발생하자 노동당국이 SPC 그룹의 식품 계열사에 대해 특단의 조치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SPC 그룹 내 식품 원료 계열사를 상대로 강력한 산업안전 보건기획 감독에 나서 현장 유해 위험 요인과 안전보건관리 체계 등
구조적인 원인을 점검, 개선 지도하기로 했습니다. 감독 대상은 SPC 삼립과 파리크라상, 비알코리아, 샤니, 호남 샤니, 에스팜, 설목장, 샌드팜, 호진 지리산 보천, 오션뷰팜, SPL, SPC 팩 등으로 사고가 난 SPL에서 SPC 계열사의 70%에 달하는 그룹 내 전체 식품, 원료 계열사로 확대된 셈인데 이번 주 중에 불시에 감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정부는 SPC 그룹뿐만 아니라 식품 혼합기 등 위험한 기계 장비를 보유한 전국 13만 5천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도 오늘부터 오는 12월 2일까지 6주간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단속합니다. 대상은 식품 제조업체 3만 5천 곳, 프레스와 크레인 등 안전검사 대상 기계를 사용하는 업체 10만 곳으로 노동부는 일단 자율점검 개선 기회를 주는 현장 지도를 한 뒤 4천여 곳을 불시 감독해 적발된 곳에 대해선 시정명령, 사용 중지 명령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조치 개선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검찰이 SPC그룹의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근 참고인들을 소환하는 등 사건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올해 안에 사건 처리를 목표로 소환 조사 등을 하고 있다며 최근 SPC그룹의 사고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7월 SPC그룹이 SPC 삼립에 7년 동안 414억 원의 이익을 몰아주었다며 허영인 회장 등과 계열사 3곳을 검찰에 고발했고 샤니 소액 주주들도 총수 일가를 배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SPC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고 일부 직원만 참고인 조사했습니다. 김병찬, 이석준, 전주환. 지난해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뒤 잔혹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입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는 최근 반의사 불벌죄 폐지를 비롯해 스토킹 처벌법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법 개정으로 스토킹 범죄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을지 송재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해 벌금형 이상의 무거운 처벌을 할 수 있게 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건 지난해 3월입니다. 최초 발의부터 통과까지 걸린 시간만 22년. 이미 수많은 피해자가 나온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법이 시행된 뒤에도 스토킹 범죄의 현실은 그리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신변보호 여성 살해 김병찬, 가족을 살해한 흥신소이용 가족 보복 살해 이석준, 스토킹 끝에 직장 동료 여성을 숨지게 한 최근 신당역 살해 전주환까지 스토킹 피해자들의 비극은 반복됐습니다. 결국 법무부는 시행 1년 만에 스토킹 처벌법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예고했습니다. 먼저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스토킹을 지속하거나 거절당한 뒤엔 보복의 빌미가 되기도 하는 반의사 불벌죄를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 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보호명령 제도를 스토킹 범죄에도 도입하고 잠정조치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안전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표적 독소 조항들이 일부 해소되긴 했지만 전문가들은 법으로 막지 못하는 스토킹 사각지대가 여전할 거라고 지적합니다. 스토킹하는 방식 자체가 복잡하고 다양해서 법의 유형별로 나눠 열거하는 방식으로는 빈틈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실제 법무부는 법안 개정을 예고하며 온라인 스토킹을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했지만 위치 추적이나 해킹 등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떻게든 피해자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 행위가 뭐가 있을지를 저는 굉장히 연구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괴롭히는 행위로 하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스토킹 범죄가 벌어지는 다양한 현장에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세부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별거 중이거나 이혼 절차를 밟는 부부 등 가족 간 벌어지는 스토킹 범죄가 대표적인데 가정폭력 범죄엔 스토킹이 빠져 있어
수사 개시조차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부부 사이에서 이 스토킹 행위라고 보는 것이 맞는가, 좀 직장에서 퇴근하기를 기다리면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 이 남편의 어떤 이 절박한 마음이 이것이 범죄 행위인가라고 좀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직장 내 스토킹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갖추려면 사업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무엇보다 스토킹은 곧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제고가 예방의 첫걸음인 만큼 교육 의무화 등을 담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이번 주 대부분 마무리되는 가운데 오늘 각종 현안 수사, 감사원의 서해 피격 사건 감사 등과 관련해 여야가 공방을 벌일 거로 보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최재해 감사원장 등을 상대로 종합감사를 벌입니다. 이번 국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건희 여사 수사, 서해 피격 사건 수사 감사 등에 대한 여야의 대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오늘 국회 증인으로 출석하는 가운데 불출석 사유서를 낸 최태원 SK 회장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김범수 카카오 의장, 이혜진 네이버 글로벌 투자 책임자, 박성하 SK CNC 대표 등이 출석한 가운데 카카오 사태의 원인과 보상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예정인데요. 애초 증인 명단에 있었던 최태원 SK 회장은 지난 21일 밤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대신 장동현 부회장이 국회에 나가겠다고 전달했습니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검사의 정식 재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오늘 시작됩니다. 오늘 재판에는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과 시민보 뉴스타파 기자, 장인수 MBC 기자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지난 20일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고 이해람 중사 사건 특검이 기소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 강요 혐의로 기소된 전 실장의 1차 공판 준비기일을 엽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상부에 거짓 보고한 의혹을 받는 당시 20전투비행단 대대장과 허위 사실을 퍼뜨려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당시 중대장 등 사건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프로야구 정규 시즌 2위 팀 LG와 준플레이오프 승리팀 키움의 플레이오프 1차전 경기가 오늘 저녁 잠실 야구장에서 열립니다. 1차전 선발 투수로 LG는 에이스 켈리를, 키움은 제3선발 애플러를 마운드에 올리는데요. 두 팀의 경기는 고우석 등 불펜진이 강한 LG 마운드를 이정후와 푸이그 등 키움의 중심 타선이 얼마나 공략하느냐가 열쇠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향후 5년 동안 중국을 이끌어 나갈 공산당 수뇌부 7명이 공개됐습니다. 장점인 후진타오 계열 인사가 퇴진하고 시진핑 측근 일색으로 채워졌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어떤 변화를 불러오게 될까요?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공산당 권력 서열 1위부터 7위까지 순서대로 입장합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중국을 이끌어갈 정치국 상무위원 7명이 처음 공개된 순간입니다. 中共20届一中全会选举我继续担任中共中央总书记. 리커창 총리를 비롯해 4명이 물러난 자리를 시진핑의 사람들로 채운 게 확인됐습니다. 무게파, 왕훈인까지 시진핑 계열로 본다면 그야말로 싹쓸입니다. 리틀 후진타오로 불리는 후추나 부총리는 정치국 위원 24명 중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로써 개혁개방 이후 형성된 집단 지도체제는 유명무실해지고 시진핑 1인의 집중 통일 영도 체제로 옮겨가는 모양새입니다. 경제 분야에선 분배와 내수 성장에 초점을 맞춘 공동부유를 내세워 속도 조절에 나설 전망입니다.
타이완 해협을 중심으로 미국과 패권 경쟁도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绝不承诺放弃使用武力，这针对的是外部势力干涉和极少数台独分裂分子。 시진핑 한 사람의 결정에 중국은 물론 세계 정세가 좌우될 위험이 커졌습니다. 수출 중심인 우리 경제는 물론 북핵 대응 등 안보 전략에도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후진타오 전 중국 국가주석이 당대회 폐막식 도중 갑자기 퇴장한 것을 두고 여러 추측이 나오는 가운데 중국 언론과 SNS에서 해당 게시물들이 완전히 삭제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어제 오후부터 중국판 트위터 격인 웨이보에서는 후 전 주석의 이름이 포함된 게시물이 전혀 검색되지 않고 있고 관영 매체들도 해당 영상은 보도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내 온라인에서 검열을 통해 관련 콘텐츠가 삭제됐다는 점은 당국이 이번 사안을 민감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북한이 연일 무력 도발을 이어가는 가운데 북한군 장사정포에 대응할 우리군 일부 무기 체계가 낡아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지만 이를 대체하기 위한 재원은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육군본부로부터 보고받은 자료를 보면 1980년대 후반 실전 배치된 130mm 다연장 로켓 구룡은 군이 보유한 18문 가운데 17문이 지난해 기술검사에서 운용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군은 내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5,700억 원을 들여 2015년부터 실전 배치된 230mm 다연장 로켓 1000무를 추가로 양산해 노후 무기를 대체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캠핑을 하다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체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4건 가운데 1건이 캠핑 중 발생한 경우인데요. 텐트 안에서 난방을 할 땐 반드시 수시로 환기해야 합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광주에서 홀로 캠핑을 하던 4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텐트 안에는 번개탄과 냄비, 컵라면이 발견됐는데 물을 끓이려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소방청이 조사해보니 최근 3년 동안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119 신고 건수는 471건으로 10월부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4건 중 1건이 캠핑장 텐트나 차량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탄가스를 이용한 난로와 온수 매트 등 가스류 노출이 61.8%로 가장 많았고 나무와 석탄 화로로 인한 일산화탄소 누출이 뒤를 이었습니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심정지 환자 발생도 차량과 텐트에서 일어난 경우가 33% 이상으로 나타나 좁은 공간에서 더 위험했습니다. 우리가 호흡기를 통해 호흡을 하게 되면 신체 혈액 속에 산소 결핍 현상이 일어나서 어지럼증, 구토 등이 일어나고 심한 경우에는 실신이나 사망에 이렇게 이르게 됩니다. 일산화탄소는 냄새와 색깔이 없어 누출 여부를 알아차릴 수 없고 소량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방청은 차량과 텐트에서 난방기기를 사용한다면 반드시 수시로 환기해야 하고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두통이나 어지러움 등의 일산화탄소 중독 초기 증상이 나타날 경우 바로 119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부산 지역 최대 규모 폭력 조직인 칠성파 전 두목 A씨의 팔순잔치가 부산의 한 호텔에서 열려 경찰이 출동했지만 불상사 없이 끝났습니다. 이날 팔순잔치에는 전국의 전현직 조폭을 포함한 하객 수백 명이 참석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전현직 조폭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여서 형사 50여 명을 현장에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으나 별다른 불상사 없이 오후 8시쯤 끝났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가 서울의 중심가로인 광화문에서 용산에서 한강까지 구간을 녹지 공간으로 본격 조성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과 비슷하게 녹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프랑스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를 방문해서 구체적인 구상을 밝혔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 일직선으로 뻗은 가로수가 낭만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이 거리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리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와 관광객들이 점점 붐비면서 이곳이 소비와 매연의 중심지로 전락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결국 파리시가 이 거리를 시민 중심의 녹지 공간으로 탈바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루 6만 대가 넘는 차량이 달리던 8차선 도로는 4차선으로 줄입니다. Je pense que la ville de Paris est très polluée aussi, mais c'est pour ça que c'est très bien d'apporter des espaces verts dans Paris. 없앤 도로 공간은 보행로와 정원으로 꾸밉니다. Les effets attendus de ce projet sont de rendre plus verte, plus fraîche l'été, plus attractive cette grande avenue historique et donner à tout le monde l'envie d'y aller. 파리를 방문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곳을 찾아 녹지화 사업 계획을 청취했습니다. 오 시장은 비슷한 사례 공유를 통해 자신감을 얻었다면서 서울 도심 녹지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광화문에서 서울역 한강까지 7km 구간의 녹지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처럼 서울을 대표하는 중심가로의 위상을 높이고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입니다. 광화문에서 시작해서 서울역, 용산, 한강에 이르기까지 7km의 국가 상징 가로를 비롯해서 선형 녹지 공간을 대폭 늘린다 하는 것은 바로 착수할 생각입니다. 9차로는 6차로로 줄이고 보행폭은 최대 1.5배 확장하며 보행 단절 공간에는 횡단보도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어디서든 자연을 느끼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서울 전역을 녹지 공간으로 연결할 계획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YTN 차유정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합동참모본부 관련 속보인데요. 서해 백령도 서북방에서 북한의 상선인 북방 한계선인 NLL에 침범해 경고 사격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합참에 따르면 서해 백령도 서북방에서 북한의 상선이 북방 한계선인 NLL을 침범했고 이에 대응해서 우리 군이 경고 사격을 한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보다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일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 소송 문제 해법으로 패소한 일본 기업의 배상금을 한국의 재단이 대신 내는 방안을 중심으로 본격 협의에 들어갔다고 어제 교도통신이 복수의 한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 기업이 강제징용 노동자를 지원하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에 기부금을 내고 재단이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일본 정부도 한국 재단이 대납하는 방안이라면 수용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회사인 타이완의 TSMC가 중국이 한 첨단 반도체 기업을 위한 위탁 생산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현지 시간 23일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서 TSMC가 미국의 대중국 수출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중국의 인공지능 반도체 업체인 비런 테크놀로지의 첨단 실리콘 위탁 생산을 멈춘다고 밝혔습니다. 실리콘은 반도체 핵심 소재로 꼽힙니다. TSMC는 비런 테크놀로지 생산품이 미국의 수출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직 결론짓지 못했지만 자사 제품 공급을 일단 중단하기로 했다고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저처럼 두툼한 외투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9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여기에 찬바람까지 불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1에서 2도가량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도 14도에 머무르면서 예년 기온을 4도가량 밑돌 것으로 보이니까요.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건강 잃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 하늘에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 대기질도 양호하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경기 동부와 강원, 충북 북부에는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농작물 냉해 피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동해안 지역에서는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 최고 50mm, 경북 남부 동해안에도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서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겠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9도, 대전 5.8도, 대구는 9.5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도 찬바람이 불며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14도, 대전과 광주는 15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추위는 수요일 낮부터 점차 누그러지겠고요. 당분간 내륙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 다가오는 금요일에는 영동 지방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서해안과 동해안, 제주도에서는 초속 15m 안팎의 다소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당분간 동해안 지역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네, 합참으로부터 방금 들어온 소식 다시 한번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서해 백령도 서북방에서 북한 상선이 북방 한계선이죠. NLL을 침범을 했고 우리 군이 그에 대응해서 경고 사격을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군은 경고 통신을 냈고 또 경고 사격으로 북한의 상선을 퇴거 조치한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굿모닝 YTN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